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위한 생활과윤리 공부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설화고등학교 윤리교사 권성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활관리 과목을 수능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볼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본격적으로 이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생활과 윤리를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생활 또는 이 윤리라는 키워드가 여러분들에게 친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쉬워 보일 거다라고 해서 선택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때문에 선택한 친구나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생활과 윤리 교과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회탐구 교과보다 학습량이 적고 이해가 쉽다라는 측면에서 선택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 친구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생활과 윤리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많은 친구들이 아무래도 수능과 관련해서 선택자 수가 많은 것이 선택의 가장 큰 이유로 자리 잡고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과 윤리 공부의 노하우가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윤리 공부를 할 때 어려워하는 세 가지 포인트를 이렇게 정리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난간을 헤쳐갈지를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살펴봤던 어려운 단어들도 결국에는 쉬운 말을 어렵게 바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설득을 위해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단어를 마주했을 때는 이 어려운 단어를 쉬운 편으로 바꾸어서 학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맨 위에 나와 있는 쾌고 감수 능력, 이것도 여러분들이 6글자를 암기하듯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과 고통을, 감이라는 것을 우리 느낀다라는 표현이죠. 수라는 것은 우리 수신전화할 때 수인데 우리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쾌락과 고통을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우리 인간과 동물이 같이 가지고 있죠. 이런 것처럼 단어 자체를 암기하지 않고 이해해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이 손쉽게 용어들을 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단절된 이해가 가장 큰 어려움을 여러분에게 다가올 텐데요. 칸트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칸트는 1단원부터 시작해서 6단원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제 유명 인사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의 파트별로 칸트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칸트의 전반적인 사상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1단원부터 6단원까지 칸트의 내용을 계속해서 응용하고 적용해서 풀어본다면은 칸트의 일관된 사상을 토대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암기식 학습에서 벗어나서 이해가 동반되는 학습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생활과 윤리 단원별 출제 비율에 대해 알고 싶어요. 다음으로는 생활관리 단원별 출제 비율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전년도도 이번 6월,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면 생활관리의 6단원과 각 단원에서 어떻게 문항이 출제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목을 끄는 부분이 바로 3단원, 사회윤리 단원이지요. 사회윤리 단원은 많은 문항이 출제될 뿐만 아니라 아래 빨간색으로 한 줄 써져 있는 것처럼 오답률 50% 이상의 문항이 주로 출제된 부분이 3단원, 사회윤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3단원에 큰 힘을 들인다면은 여러분들이 고난도 문제도 풀고 좋은 성적, 좋은 등급까지도 얻어낼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생활과 윤리 단원별 주요 내용과 학습 방법. 1단원을 보시면은 일단 우리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윤리학의 분류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모의고사나 전국연합학력평가 그리고 수능에서 1번 문제로 단골로 출제되는 윤리학의 분류를 인사를 하면서 문제풀이를 시작을 합니다. 1번 문항에서 이론윤리, 응용윤리, 메타, 기술윤리 이 네 가지 윤리에 대한 특징과 그 차이점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숙지한다면 기본 점수를 맞고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양윤리와 동양윤리가 있는데요. 우리 의무론과 공리주의로 대표되는 서양윤리는 여러분들이 1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계속해서 6단원까지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 외에도 그냥 사상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상의 이해가 뒷받침돼야 되며 또 아울러서 이 사상에 대한 내용들을 단순하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우리 지금 배우는 과목이 응용윤리 과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 상황을 주어지고 이 문제 상황에 이 이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으로 내는 문제들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동양윤리는 우리 유불도 사상이 대표적이죠. 이러한 사상을 기본적인 입장을 토대로 차이점을 비교해서 공부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2단원 생명과 윤리입니다. 생명과 윤리에서는 우리 죽음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동서양의 죽음관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고 여기 또한 비교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점수를 기본적으로 얻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이 죽음 외에는 우리가 사상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쟁점 측면에서 성과 사랑, 배와 복제, 우생학, 뇌사 등과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을 비문학 독해 형식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문제를 풀 때 학습을 하였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처음 보는 지문으로 구성된 내용일지라도 비문학 독해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문항을 풀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메인인 3단원 사회와 윤리 부분입니다. 여기는 고난도 문항으로 많이 출제되는 영역인데요. 로이스와 노직으로 대표되는 분배적 정의는 로이스의 노직의 세부적인 사상 모두 다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 칸트, 루소, 벤담을 중심으로 해서 베카리아와 비교해서 출제가 되는 교정적 정의, 우리 사용제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핫하게 어렵게 등장하고 있는 국가관, 우리 국가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전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의 자연 발생설과 더불어서 아니다, 국가는 그리고 사회는 우리 계약의 산물이다 하는 사회계약론이 비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사회계약론자인 홉스, 로크, 루소의 각각의 세부적인 차이점을 중심으로 묻고 있는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상들의 큰 맥락을 이해한 상태에서 비교를 하며 그 포인트를 잡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민 불복종 파트가 있는데요. 중상 난이도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여기 부분은 비문학 독해 형식으로 절대 풀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푼다고 할지라도 정확한 개념이 없다면 틀리는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학습이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과 윤리에서 생태 윤리 또한 고난도 출제 영역이죠. 인간 중심주의부터 동물, 생명, 생태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들과 그 각각의 입장들을 우리가 서로 비판 혹은 평가하는 문항으로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문항 유형에 대해서는 다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과 윤리 그리고 정보 윤리와 관련해서는 우리 요즘 AI, 인공지능이 많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사회적 화두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비문학 독해 형식으로 문항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실수만 없다면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5단원 문화와 윤리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종교 윤리에서는 성과 속을 중심으로 하는 엘리아데 그리고 킹의 기본적인 이해를 기반한 내용이 수월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의식주와 다문화 또한 예전에는 본로문화, 하이데거 등 주거 윤리에서 어려운 포인트를 잡았더라면 요즘에는 쉽은 방향으로 출제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예술 또한 도덕주의와 신미주의 이 입장을 여러분들이 학자를 중심으로 비교만 한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6단원 평화와 공존의 윤리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6단원 부분에서는 힘이 많이 빠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결심을 한 상태에서 6단원을 제대로 공부한다면 너무 어렵지 않게 문항이 출제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생활과 윤리 등급별 점수 향상 방법. 다음으로는 생활과 윤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지 이 점수 향상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단순 암기가 아닌 이해를 바탕으로 사상을 학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단순 암기로 학습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문항이 약간만 어렵게 나와도 혹은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이제 표현하는 것과 같이 문항에 함정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함정에 빠져서 정답을 유추해내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할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도 주제가 아니면서 자주 출제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개념을 빨리 학습할 수도 있으며 득점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학습도 게을리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 아래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작성해 두었죠. 윤리학의 분류, 동서양의 윤리사상, 동서양의 죽음관, 종교윤리, 패스트 패션, 소수자 우대 정책, 그리고 정약용의 청렴사상, 통일과 관련된 부분이 쉬운 문항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공부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되는 내용이지만 세 번째, 비문학 독해 문항은 여러분들에게 주는 문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짝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시문을 읽고 풀 수 있는 비문학 독해 문항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비문학 독해 문항을 풀면서 내가 여기서 배운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낯선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은 바로 위로 올라가서 제시문을 다시 읽는다면 제시문과 매칭되는 선지들을 한 번씩 비교해 보면서 오답을 추려서 정답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6월, 9월 평가원 모의평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6월, 9월에 냈던 문제를 중심으로 수능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접점을 생각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풀어보면서 어떠한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지 익혀두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준비 과정이 끝났다면 높은 등급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화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도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풀고 깊이 있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많은 친구들이 그냥 문항을 풀고 맞췄다 해서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를 풀 때 정답을 찾는 것만큼이나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오답 선지 또한 계속해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처럼 한 번이라도 고민이 되는 오답 선지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정답 체크가 아니라 별도의 표시를 해놓고 시험이 끝나고서 그 근거를 사상가의 입장에서 분석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처음 보는 원문이 제시문으로 출제될 때 많은 친구들이 당황하고 어떠한 사상가인지 모르기 때문에 선지 자체도 낯설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시문이, 이 원문이 어렵게 출제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사상가를 특정하는 힌트가 담긴 문장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핵심 주장이나 혹은 한 줄의 표현에서도 여러분들은 사상가를 특정할 수 있으며 만약 여러분들이 제시문에서 사상가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그 아래에 있는 선지 5가지 혹은 기억부터 리을까지 되는 4가지를 살펴보면서 선지의 내용을 토대로 제시문의 사상가를 역추론하는 방법 또한 하나의 방법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로 처음 마주하는 낯선 개념으로 혹은 낯선 문장으로 선지가 출제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난해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 또한 여러분이 해당 말을 쉬운 문장으로 바꾸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두고 한번 문항을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항의 유형 형식에 따라서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각의 문항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연습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생활과 윤리 문항 유형 분석. 지금 보시면은 소전제 기억에 들어갈 문항을 쉽게 찾기 위해서는 일단 3단 논법이 어떠한 형식으로 구성되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대전제부터 소전제, 결론까지 A는 B이다, C는 A이다, C는 B이다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형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A, B, C가 각각 2번씩 반복된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착안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에 대전제와 결론이 나타나 있지요. 그러면 이 A, B, C 중에서 중복되는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을 말이 되게 소전제에 자연스럽게 작성하시면 그게 바로 소전제가 됩니다. 파란색 부분은 이제 대전제와 결론에서 중복되는 부분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문장이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죠. 대전제 그리고 결론에 나타나 있는 빨간색 부분은 각자 한 번씩만 등장한 내용입니다. 그럼 소전제에 들어갈 말은 이 빨간색으로 들어간 내용들만 우리가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정리하면 됩니다.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인공임신중절이다. 말이 좀 어색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거꾸로 인공임신중절은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런 식으로 소전제를 유추하는 방법이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벤다이어그램 유형을 문항을 분석하기 이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 사람이고 을이 강아지 입장이다 라고 우리가 파악을 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기억을 보고서 A, 생명을 가진 존재이다. 딱 A를 올라가서 보니까 인간이네. 인간은 생명을 가진 존재이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동그라미 쳐서 맞는 선지로 고른다라는 실수입니다. 이 부분이 왜 잘못됐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옆에 법례를 살펴보시면 갑만의 입장이 A고 B는 갑과 을의 공통 입장입니다. C는 을만의 입장이 되겠죠.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A에 들어갈 말은 갑만의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기억에 나와 있는 선지는 어떤 내용이었죠? 생명을 가진 존재이다.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강아지 또한 생명을 가진 존재이지요. 그래서 엄밀히 표현하면 갑과 을의 공통점이므로 A가 아니라 B에 들어갈 진술이기 때문에 이 기억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이 문항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는 제시문을 통해서 갑과 을이 어떠한 사상가인지 그 입장을 파악해야 되고요. 그 입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선지를 동그라미 X로 진입 판단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 뒤에 이게 어느 영역에 해당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류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실수를 하지 않고 문항을 풀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인간과 강아지 동일하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 선지 옆에 이렇게 인간과 강아지 같이 적어두고 OX를 체크하면서 푸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한번 기억부터 우리가 잠깐 읽어볼게요.
생명의 지닌 존재이다. 우리 아까 둘의 공통점이었죠. 시간 관계상 아래 것들은 읽지 않고서 그냥 진입 판단만 해놓은 상태인데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 X로 판단해 놓고서 이 동그라미 X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벤 다이어그램에 들어가 있지 그 영역을 분류해 봅시다. 그 아래 쭉 살펴보면은 정확한 영역에 들어간 것은 디귿과 리을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거꾸로 문제를 풀어 나간다면 실수를 범하지 않고 벤 다이어그램도 쉽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순서도 유형 문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도 유형 문항은 벤 다이어그램 문항보다 손쉽게 풀 수가 있는데요. 먼저 동일하게 가브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A는 지금 화살표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은 우리 갑과 을 모두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A의 경우에는 가브의 입장이 모두 살펴봐야 되는구나. B의 경우에는 갑만, C의 경우에는 을만 우리가 살펴보시면 됩니다. 옆에서 보시면은 그 아래 기업부터 리을까지 선생님이 매칭시켜 놓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화살표 오른쪽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A 부분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러한 갑은 동그라미, 을은 X, B의 경우에는 갑만 동그라미, C의 경우에는 을만 동그라미만 나와야지가 우리가 정답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내용, 화살표 왼쪽의 내용을 보시면은 각각의 선지들을 선생님이 인간과 강아지 입장에서 분석한 건데요. 이 분석한 내용이 우리가 순서도에 따라서 나와야 되는 가불의 입장과 일치할 경우에만 정답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많은 친구들이 애를 먹고 있는 비판 및 평가 유형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렵게 출제되면 한없이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번 유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 우리 대표적으로 윤리학의 분류로 출제된다라고 얘기했었죠. 1번 문항에서도 자주 이런 비판 평가형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로 삼아야 될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밑줄 그어져 있는 것처럼 나는 하고서 내가 중시하는 입장, 나의 사상적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런 데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사람은 어떠하다. 근데 나는 이런 어떤 사람은 어떻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어떤 사람의 입장을 맨 처음에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석을 토대로 이 사람의 평가, 비판을 해야 되는데 평가, 비판을 할 때 우리 뒤에 쓰이는 선제, 서술, 종결 어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우리 세 번째 점에 무엇을 간과한다, 네 번째 점에 무엇을 강조한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언제 간과한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는 봉사활동을 잘하는데 상대방은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친구에게 너는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구나, 봉사활동의 중요성을 간과하는구나 라고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나도 봉사활동을 안 하고 상대방도 봉사활동을 안 해요. 이랬을 때 나도 안 하면서 상대방을 비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무엇을 간과한다라고 비판하기 위해서는 비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동그라미가 되고 비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X일 때에만 우리가 그렇게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한다라는 입장은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얘는 이거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네. 이런 식으로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나는 실내 활동을 강조하고 상대방은 실외 활동을 강조해요. 그래서 난 그 친구에게 왜 굳이 실외 활동을 강조하지? 라고 하면서 운동장 활동을 너는 지나치게 강조해.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였냐에 따라서 우리가 문항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입한다는 하는 부분은 이 간과한다, 강조한다 앞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갑과 을 혹은 나 또는 어떤 사람의 입장을 분석해서 그 사람이 동그라미인지 X인지를 우리가 간과한다, 강조한다 형태로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세 명이서 상호 비판하는 유형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어렵게 느끼겠지만 이것도 실수 없이 손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문항은 이제 강조한다라는 비판보다는 간과한다라는 비판이 줄을 이뤄서 문항을 출제하고 있는데요. A부터 F까지 우리가 어떻게 비판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없는 친구는 이제 감정이입, 역할 채택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갑이야. 갑의 입장에서 을과 병을 비판할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입장을 채택하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한번 보시면 1번에는 AF가 있는데 AF 화살표로 따라가 보면 갑의 입장에서 을과 병을 비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간과한다라고 비판하면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갑은 동그라미, 을과 병은 X가 나와야 돼요. 2번 B를 보시면은 B는 우리가 을의 입장에서 갑을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을은 동그라미, 갑은 X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각 A부터 F까지 동그라미 X를 미리 옆에 작성을 해두시고서 각각의 입장을 그 간과한다 앞에 있는 문장으로 진입한다해서 이게 일치되면 그게 정답이다 하는 방식으로 추론을 한다면 실수 없이 문항을 풀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수능 최저학력 충족을 위한 생활관리 공부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생활관리라는 교과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즐겁게 공부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내신 공부를 하면서 혹은 이제 모의평가 문항을 풀면서 이 생활과 윤리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텐데 우리 그 처음에 기억을 다시 되살려서 재미있게 공부하면서도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